네 분의 발표를 제가 들었고요. 네 분의 발제에 대해서 먼저 그 지정 토론을 좀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발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드리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 토론 좀 해주실 분 소개를 드리면요.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 총괄국장이신 강수일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발표를 한번 쭉 보시고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먼저 소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SDG라는 정말 우리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모습을 이제 투영한 그런 SDG를 우리가 정말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 혁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실제적인 방안들을 국내에서 또 우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어떤 방안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또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또한 실제적인 그 역할을 하시는 기업들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이런 그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명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기획하신 박한일 본부장님께도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오늘 그 토론을 보면서 그러니까 행사를 보면서 감명 깊었던 것은 일단 그 연사들과 토론자가 5명인데 80%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 추구하는 젠더 밸런스 측면보다 훨씬 더 우수한 80%를 채우셔가지고 되게 정말 저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그 2018년부터 오늘 이제 발표하신 거에 보면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엔의 기구들이 중심이 돼서 현재 기술 촉진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우리 유엔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이행 수단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2010년부터 이제 기술 메커니즘을 사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하는 것을 촉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다루는 그 테크라는 기구하고 실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이 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CTCN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저는 이제 2018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이제 테크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 기술 메커니즘 쪽, 기후변화 쪽에서 이제 다양한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SDG 쪽에 기술 촉진 메커니즘에서 하시는 일, 그리고 오늘 ODA 쪽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에도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럼 한 4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약간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스태피의 두 박사님들께서 국제 동향을 분석해 주시고 또 그 지표들을 또 툴들을 잘 개발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그 R&D 사업 내지는 우리나라의 ODA 쪽에 어떤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요소들을 추출하시고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이 어떤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국내하고 개도 관점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신 후에 또한 실제적인 어떤 그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발표하신 것이 되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과학기술 기본계획 또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법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계획 등 이런 이제 사실 커다란 계획들이 서로 연계가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정책이나 계획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우리의 그 가야 할 방향을 큰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들이 되게 이제 큰 주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이제 오늘의 이 행사에서의 그런 결론이나 발표된 내용들이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관련된 부처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언 내지는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 기업들 정말 우리 이제 기후 기술 그러한 기후 변화 쪽에서는 저희가 챔피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보면은 결국은 그 혁신에 있어서 가장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상품화하고 시장에 진출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정말 그 사회나 그런 변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그 ESG라든지 아니면 이제 SDG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이제 소비자나 투자자들 아니면 은행들이 정말 이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소비자들이 더 이 기업을 물품이나 제품들을 사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동시에 인류의 그런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같이 이렇게 오늘 그 결과물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기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에 그 SDI 포럼을 저도 이제 뉴욕에 갔었는데 그때 그 인도의 라미쉬 마셸 카르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much more for much less for many more. 이게 보면 much more라는 부분은 퍼포먼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ODA에서 많은 경우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정말 그 기술이 우리가 정말 피라미드의 밑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생하고 이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정말 성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much less money 돈은 정말 값이 싸서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렇지만 동시에 many more people 더 많은 이 사람들에게 그 효과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정 기술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성능은 정말 우수하고 값은 싸면서도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파가 되어 보급이 되어서 그만큼 영향력이나 정말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가 사실 이제 기후변화도 그렇고 지금 SDG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정말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변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기술이 중요하고 또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정부가 많은 그 정책을 만들고 기업들을 또한 그 내지는 어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좋은 토대를 깔아주면 여기 민간이 정말 참여해서 더 투자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정말 전체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업의 역할, 특히 이제 기술의 역할을 강조를 하셨고 기술을 결국 연구 개발을 하고 개발을 그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정부가 많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를 국민이 체감하게끔 느껴주는 것은 기업이 그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STI4 SDG라는 개념, 이게 실제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는 거는
그 기업이 어떻게 거기서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또 이제 발표 때 다 못하신 말씀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제 질문에 답하시면서 또 아까 다 말씀 못하신 내용도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좀 우리나라의 SDG 이행 쪽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한국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KSDG 이행을 물론 해야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UN SDG 관련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해야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이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장애물들이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분이 답하시는 게 좋을까요? 선인경 박사님이나 이은경 실장님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주제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필드에서 느끼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요. 일단 국내에서는 SDG에 관련된 관심과 이해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할 적에 키워드로 SDG 혹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집어넣어서 검색을 하면은 거의 나오는 게 없거든요. 물론 이제 목표별로 전문가분들이 자문을 해주셔서 다행히 정확한 이제 연구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었지만은 정책 결정하시는 정책 폴리시 메이커라든가 아니면 과기계 과학기술 전문가분들 그리고 일반 분들까지도 SDG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저조할까를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SDG에 대한 편견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SDG는 ODA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ODA가 주요 컴포넌트긴 하지만 SDG는 ODA를 넘어서 되게 다양한 방법과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 입장에서 ODA 하면은 이미 기술 개발이 끝나고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시장 가치가 적은 그런 기술들을 개도국에 무료로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닙니까? 기술 이전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SDG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그 신기술이라든가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글로벌화하려는 그런 전략도 추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기업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조금 발표 중에 말씀을 다 못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ODA로 다 되지 않는 정부의 재원과 이런 어떤 역량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민간에서 이걸 다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메꿔주고 더 선도적으로 사실 해나가야 되는데 뭐 국민 일반의 SDG 인식뿐만 아니라 한국은 사실 기업들에게 SDG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6년이 지났음에도 이 아젠다를 기업들에게 전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경련이나 상이나 이런 그러니까 소위 그 기업계 그룹도 SDG를 거의 다루지 않고 뭐 거의 저희가 막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은 정부라든지 경제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SDG를 많이 기업들에게 활용하고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의 주요 전략으로 SDG를 활용한다던가 뭐 경제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더 활발하게 이 SDG를 기업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관점에서 사실은 그 설득과 그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ESG와 SD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ESG라는 키워드가 지난 1, 2년 사이에 모든 산업계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ESG를 하느냐, 기업들이 결국은 서스테이너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것이죠. 서스테이너블 비즈니스를 할 뿐만 아니라 더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기업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주체로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SDG를 강조하는 거죠. ESG를 해야 되는 이유는 SDG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 메커니즘, 이 연결고리 자체가 굉장히 빈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거를 잘 못 찾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KSDG 작업반을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저의 이제 답답함은 저도 거의 모든 부처와 일을 합니다. 기업이 모든 부처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ESG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 큰 틀 안에서 이 SDG라든지 뭐 ESG 관련된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슈가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분절적이고, 뭐 이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정부 쪽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일관성을 계속 가져가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 사실은 뭐 김지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KSDG가 글로벌 SDG보다 그 지표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죠. 계속 빠지니까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처의 어떤 입장을 통해서 계속 SDG가 후퇴를 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나 기업의 경쟁력이 생기느냐? 아니죠, 그것은. 계속 더 높여가야 하고, 그거가 사실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에서 조금 더 저는 심각하게 좀 사안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지원 단장님도 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그 이은경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글로벌 어젠다라고 하는 게 그 내재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그 국내 내재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좀 조금 아주 그 샬로우한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개발협력 쪽에 이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 법을 개정하는 거 이외에도 그 지침을 통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느 SDG 골에 해당하느냐, 당신의 사업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2015년부터, 그러니까 9월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바로 그해 말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다 마킹을 하도록 이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제 아까 그 선경 단장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그 키워드로 검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뭔가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겠죠. 그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해당 목표에 이제 이 사업이 부합하는가, 기여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 연구자가 알게 하고, 그 연구자가 공부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상 속으로 내재화가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이걸 이제 너무 정책적으로만 끌고 가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정책의 스테이크홀더들의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분절화의 이슈들이 넘지 못하는 삶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SDG를 국내에서 이행하거나 뭐 ODA도 이제 국내 이행이나 마찬가지죠. 그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ODA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글로벌 SDG 이행에 우리 ODA가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지지가 없으면 저희는 그 예산을 늘려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이제 SDG가 모든 국민들의 레벨이라든지 기업의 레벨이라든지 이렇게 그 더 밑에 단위로 내려와서
그 내재화가 되는 과정들을 좀 심도 깊게 추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기업의 경우도 글로벌 컴피티션이 굉장히 치열한 그 대기업, 그러니까 이미 그 멀티내셔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기업들은 아주 초반부터 SDG 그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CSR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동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좀 그 중심축으로 해서 국내 내재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기업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그 최아름 디렉터님 좀 연결이 되지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닷이라는 기업이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닷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 아니라 새로 생겨나는 그런 신생 그런 창업 기업들에게 있어서 STI4 SDG 어떤 의미가 있고 특히 기업 성장 발전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SDG는 사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하나의 수리자 도구입니다. 해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묻습니다. 어떤 SDG 목표를 하고 있냐고. 그러면 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아이템을 통해서 몇 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훨씬 더 기업의 목적성과 명확성이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에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모두 다 인식이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SDG라는 틀 안에서 사고하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많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기업을 소개하거나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때 이 틀 안에서 사고하는 훈련이 이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더 분명하게 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고 스타트업의 이 핵심은 문제 해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앞서 말한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 CTS, Predictive Technology Solution이라는 사업으로 케냐와 인도에 지난 한 3년간 매년 한 반년 정도씩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저희가 저소득층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가형 디바이스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기술이 풀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NGO라든지 정부 거버넌스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지만 그때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이 시각장애가 있는 여자아이에게 20세까지는 계속 빵을 줄 수 있지만 정부를 통해서 20세가 넘어서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내가 배운 것, 내가 흡수한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정해준 어떤 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나가야 되는지는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이 축적이 돼서 디슨한 좀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내 가족과 내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교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에게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처럼 똑같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NGO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혹은 기술을 가진 이런 벤처기업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또 다른 이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로 풀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찾아서 그 사회의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 문제가 SDG의 어떤 부분에 속하는지 이 기업 주체가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풀었다라고 뭐 국제사회면 국제사회, 국내면 국내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 모든 그 연결되는 과정이 다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절차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포럼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건데요. 우리가 그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든가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거기에 과학기술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일반인들에게 인식되는 모습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STIF, SDG 여기에서의 과학기술은 상당히 그동안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그런 지금 인식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개도국 입장에서 한번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이 우리가 이제 ODA를 물론 개도국 대상을 하고 있는데 개도국 입장에서 봤을 때 STI4 SDG 이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오는지 사실 우리가 SDG 달성을 위해서 STI 역할이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개도국이 보기에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STI를 활용을 해서 얼마나 이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공허한 외침, 메아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한 단계, 몇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사다리로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협력 사업을 좀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지연 단장님이 먼저 말씀 주시죠. 네, STI4 SDG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없었을 때도 당연히 STI가 국가 발전이라든지 사회 발전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방식의 문제이고 제가 그 발표하는 마지막 장표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프라와 그 관련된 제도 그리고 역량 이 삼박자가 제대로 잘 맞아져야 그 어떤 이제 스스로 STI가 이노베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고 그런 역량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이런 그 그림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경험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기술 혁신이 어떤 이제 토양이 갖춰지지 않는 환경에 들어갔을 때 또는 이 삼박자가 갖춰지지 않는 곳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리 선진국들이 좀 간과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과거로부터 그 얻는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뉴딜 ODA를 추진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진을 하면서 또는 이제 그 어플라이를 하는 기술들의 부작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이런 사이드 이펙트들이 이제 개도국에 같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 하는 이제 장치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까 박환일 박사님이 우려하셨던 그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도록 아니면 이제 그 발전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좀 드릴게요. 이제 2030 아젠다 SDG 목표 달성 시한이 이제 한 10년도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쯤이면 글로벌 사회가 요 다음 넥스트 2030에 대한 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도 이제 2030 이후에 글로벌 아젠다를 제안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 논의의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계신 네 분께 30초씩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넥스트 2030 어떤 방향의 논의가 앞으로 될 것인가. 자, 용감하신 분부터 먼저. 선 박사님 먼저 말씀하실래요? 글쎄요, 넥스트 2030이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아젠다를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는 역량 부족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MDG에서 SDG로 넘어오면서 주요 목표와 그 대상이 개도국에서 지금 개도국 포함 선진국 글로벌 이슈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SDG가 끝난다고 해서 다시 개도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챌린지 중에 계속 장기화돼야 되는 이제 이슈들이 갈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넷제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넷제로의 지금 이제 목표는 2050년이기 때문에 이제 넥스트 2030년 이후에도 쭉 온고잉하는 프로젝트일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실패한 시장에서 기업은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도국 관점으로 봐도 사실은 언스테이블한 시장에서는 기업도 비즈니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사실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지만 구매력 있는 시장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 기업은 계속 시장을 개발하고 어떤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그 시장들의 그 비즈니스를 확대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DG 또 ESG 이런 흐름들이 저희가 코로나 뭐 기후변화 이슈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공멸할 수 있다라는 사실 위기감이 뭐 90년대 말 지구온난화 이슈 때부터 있어 왔지만 더욱 그 위기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사실 금융과 투자 그룹까지 정말 그 자본주의 심장을 가진 그 그룹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사실 계속 가속화될 거고 더 속도가 빠를 것이다. 그리고 규제 속도도 지난 10년간 어마무시 빠르게 사실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2030년 이후에 특히 이제 미래 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의 요구도 굉장히 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쭉 아젠다는 계속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래를 내다본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2030 이 아재 SDG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아마 2030에 가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2030을 지속적으로 더 부족한 부분들을 아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속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기후변화 쪽에서도 지금, 개발도 상목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 연구 개발을 하고 실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달라.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그 역량과 스스로의 그 내생적인 기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2030이 지속되면서도 개도국의 그 어떤 역량을 키우는 그런 쪽이 좀 발전이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저는 디지털 혁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꿈꾸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혁을 일으킬 것 같고요. 그것들이 또 가져오는 이제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번째로는 그 디지털 혁명이 좀 더 깊이 다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두 분께서 이제 디지털이 안 나와서 저는 그거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당연히 이제 기후변화, 이슈는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그 항구적인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SDG 협상할 때 과정을 보면 목표 13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파리 협약 그쪽에 이제 많은 공을 넘긴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파리 협약이 체결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미국이 탈퇴하고 뭐 번복하는 이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동력이 좀 동력의 중심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그 목표 13번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강화하고 또 이제 그 캅의 협약과 이제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좀 더 심도 깊게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이 디지털 아까 이제 혁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전환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현재도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격차 해소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부작용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접근들 예를 들어 그 이제 산업화의 어떤 여러 가지 단계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겪어오던 산업화의 단계들을 지금 개도국에서 그 자동화된 공장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그때의 고용의 이슈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그 논의가 조금 더 심도 깊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는 와중에 그 정보 보호의 문제, 데이터 공유와 보호의 문제 등등이 그 새로운 어젠다로 좀 들어와서 집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분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뭐 더 말씀 나누고 싶긴 한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원장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만요. 유튜브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2019년에 과기부 외교부 공동으로 수립한 SDG 관련 부처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공동으로 수립한 SDG 전략은 아니고 공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 외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SDG 전략이라고 아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범부처적으로 과학기술 외교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 속에 우리가 구사해야 될 전략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뭔지를 과기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현재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과기 외교 전략의 하나가 여러 전략 가운데 하나가 SDG 이행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DG를 포괄하는 정부 차원의 과기외교 전략 현재 이행 중이다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서부터 지금 끝까지 2시간 넘게 저희 스태피 원장님, 문미혁 원장님이 계속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 발제 토론 쭉 보시면서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많은 SDG 전문가들께서 이제 아쉬워하고 계시는 이해도가 낮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였고, 꽤 빠른 시간, 한 2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진행되는 발표를 들으면서 그래도 빨리 공부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SDG의 어떤 처음과 지금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내용을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결국은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저희 학교의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옳음과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옳음이냐
또는 이로움이냐라는 걸 할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면 옳음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SDG 목표라는 것이 우리 인류 사회가 사실은 함께 조금 옳음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옳음이라는 것이 뭐 배고픈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출발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또 우리 자기 나라 안에는 배고픔은 없나 뭐 이렇게 이제 체크해 나가는 게 자국의 SDG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개개인이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여건과 환경 안에서 문제나 장애를 만나고 있지 않나? 아까 우리 그 닷이라는 그 사회적 기업에서도 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어려움, 장벽 이런 것들을 기술로서 좀 도와주고 해소하는데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출발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좋아요, 좋은데 옳음을 향해서 가다 보면 특히 기업, 오늘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이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하고 SDG에 이제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갈까라는 것을 할 때 특히 기업을 만났을 때는 이 이로움, 이익을 사실은 또 버리고 갈 수 없다라는 굉장히 이제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볼 때 저는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 결국은 혁신이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잣대는 인간성을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할 때이다라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중요한 보고서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기업은 자기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그러면 이익을 내려면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고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고객이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필요로 한가? 라는 것을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라는 기업도 보면은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보면 공공 서비스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 또는 그걸 필요로 하는 소비 그 시장의 영역이 단순히 어떤 개개인이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정부라는 또는 이제 공공이라는 굉장히 큰 소비자로서의 공공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나간다면 기업의 활동 영역, 이로움과 의로움, 착함 이것이 충돌하지 않게끔 보편적인 시선들을 우리가 동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걸 들여다보면은 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우리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야기를 할 때 과학기술 혁신의 과정 자체가 사실은 SD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챙겨보면서 좀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말씀들을 제가 이해한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래전부터 이제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소수자를 배려하고 조금 이제 아까 얘기한 장애인들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소수인 어떤 집단이 있으면 바이어스된 편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장애를 만나고 또는 생각지 않은 제도나 시스템, 문화, 인식 이런 걸로부터 장벽을 느낍니다. 배려를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맨 나중에 제가 이제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젠더드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특히 이제 과학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지식이나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할 텐데 그 결과가 또 모든 그 결과가 적용이 되는 대상들에게 모두를 위한 혁신의 결과인가? 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젠더도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아마 지금 SDG 이 목표가 향하고 있는 그런 목표의 대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국가가 됐든 또는 어떤 영역이 됐든 그런 대상들에게 사실 이로운 방식으로 그 결과물들이
모두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인가요? 어제 아니고 그저께 노벨 생리의학상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노벨상의 시즌이 오면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노벨상 하나 못 받는 과학계라는 그 핀잔을 많이 듣는데 역할이 달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또는 경제적인 어떤 발전에 기여하는데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여 오셨기 때문에 기초과학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할 여력이 없었다는데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도 보면 기초 연구를 강화하자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노벨상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극복에 기여한 mRNA라든지 그런 백신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들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류가 당한 재난에 과학자들의 역할을 이제 평가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뜬금없이 핫이라는 HOT, 그러니까 뜨거움과 매움을 인간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그 감각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한 사람들에게 노벨 생리의학상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무엇을 생각했냐면 오감이 완성이 되었구나. 오감에 대한 과학의 완성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 미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하던 과학책에도 그 사이언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인지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각이 없었어요. 과학책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근데 2004년에 노벨상을 받은 것이 후각에 관한 노벨상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감 중에 남은 것이 촉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준 것이 촉각에 관한 노벨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감에 대한 사이언스가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그런 연구가 이제 이루어졌다. 뭐 오감이 완성되고 나면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우리 강 박사님께서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이제 대전환, 디지털 전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조금 아직은 괜찮을 거야 라는 여유 내지는 이거는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인간의 감각에 관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디지털로는 충분히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대체할 수 없고 우리를 편안하게 그것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간극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오감이 완성이 되고 나면 디지털 세계가 그것들이 이제 또다시 과학적으로 되고 디지털화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SDG를 향해 갈 때 과학기술 혁신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과 기술 간의 인터페이스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라는 부분으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많이 배웠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